기존의 롤 챔스는 잊어라. 새마음 새뜻으로 임하는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프리시즌. 기존 LOL 챔피언스 뒤에 코리아가 붙으면서 해외 대회와 같이 2015 리그는 시즌 재운영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리시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15년 롤챔스 코리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경기에 앞서서 시범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시즌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14년까지 활약했던 네임드 선수들의 해외 진출 등으로 각 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 일단 이번 프리시즌에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뉴페이스들만 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예 신생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흥미롭고 팀들도 이제는 2팀 체제가 아니라 단일팀 체제로 바뀌면서 선수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고 단일팀에서도 예비 엔트리가 있어서 세트마다 선수를 바꿀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 정하게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J 엔투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서 활약했던 앰비션 강찬용 선수가 이번 시즌엔 정글러로 변신해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마침 메타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야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어떤 웨인 구단 같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팀도 굉장히 프리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 자체의 대대적인 패치로 인해 전략과 패턴도 달라졌다는 사실. 네, 4.20 패치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소환사의 협곡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게임 내에서 아이템의 변화라든지 소환사 주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경기 양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들이 어떤 아이템을 쓰고 어떤 전략을 쓰는지 이번에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드디어 시작된 프리시즌. 8개 팀 풀리그로 이루어지며 매일 4팀이 2경기씩 대결하게 되는데요. 첫 경기는 페이커를 중심으로 보강된 SK텔레콤 T1과 정누철 감독이 이끄는 신생팀 후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롤챔스 시드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온 후야 타이거즈를 저는 눈여겨봐야 될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생팀이긴 하지만 스맵 손경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낮은 출신의 선수로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프레이 선수랑 고릴라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바텀 듀오로 벌써부터 많은 프로게이머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이런 화려한 선수들이 모인 신생팀인데 그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주인공이 루페 정노철 감독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신생팀을 건설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 직접 후야 타이거스 숙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야 타이거즈의 감독 정노철입니다. LOL 프로게이머에서 해설위원으로, 해설위원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정노철. 네, 저희는 후야 타이거즈라고 하고요. 전 구성 멤버로는 탑으로는 스맵 송경호가 있고 정글러로는 리 이호진, 미드로는 쿠로 이서행, 원거리 딜러로는 프레이 김종인, 서포터로 고릴라 강범현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노철 감독이 몸담았던 낮은 출신 선수만 4명. 함께한 시간이 많아 친분은 깊지만 연습할 때만큼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정 감독. 좀 깐깐해요. 성격이 좀 깐깐하신 편이라서 가끔은 좀 이렇게까지 사람이 깐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포스가 팍팍 느껴지네요. 개개인 피지컬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적인 호흡적인 측면을 최대한 맞춰가면서 저희 팀의 색깔을 최대한 살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프리시즌 첫 경기를 준비하는 후야 타이거스. 감독으로서의 첫 데뷔 무대를 앞둔 정노철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담이 되죠, 당연히. 개막전인데 상대가 또 SKT. 그래도 뭐 연습 시즌이니까 저희도 이제 배우는 자세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기려고 노력해야죠.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잘할 거예요. 현재 최강팀으로 주목받고 있는 SKT1과의 맞대결. 드디어 떨리는 첫 경기가 시작됐는데 1경기부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아쉽게도 2대0 스코어로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된 그들. 1경기는 확실히 뱀픽도 원하는 대로 잘 했고 잘 풀어갈 수 있었는데 조금 얘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초반부터 말린 게 좀 컸고요. 저희가 준비 더 잘해서 프리시즌 잘 마치고 다음 시즌 롤챔스에서 제대로 복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승부의 세계. 신생팀의 등장과 각 팀의 리빌딩으로 격변의 바람이 한창인 LOL계. 새롭게 시작되는 2015 롤챔스 코리아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바뀌기 때문에 롤챔스를 즐기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프리시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인 프리시즌을 통해 내년에 이어질 스프링 시즌도 기대해보죠.
드디어 기다림은 끝났다. 정통 MMORPG 3대 기대작 이카루스, 블레스, 검은 사막. 그중 가장 뛰어난 그래픽으로 리얼리티를 강조한 검은 사막이 정식 출시를 앞두고 12월 2일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검사막이 그 작년 10월부터 3번의 그 테스트를 치르면서 이제 그 오픈 베타에 임박해 있는데 유저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는 계기를 갖고 싶었어요. 검은 사막 엔진이라고 불리는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한 검은 사막은 오픈월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MMORPG 게임인데요. 수준 높은 타격감과 화려한 액션을 구현한 MMORPG 검은 사막. 지금부터 이 검은 사막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탈 것 시스템. 검은 사막에서 말이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포털이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만 이동하고 전투할 때도 사용하고 이런 말을 타고 또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스피드함, 이제 속도가 붙어서 메모로 싸는 것보다 이 말을 타고 싸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은 사막에 존재하는 탈 것들은 단순히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전투, 무역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고 육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말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검은 사막만의 특징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여타 게임과 다르게 그 유저가 직접 그 마우스로 얼굴에 원하는 부위를 이제 대고 이제 그 그러니까 당기거나 뭐 늘리거나 마치 조각을 하는 느낌으로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를 예쁘게 또는 멋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사냥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검은 사막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검은 사막만의 특징 세 번째, 생활형 콘텐츠. 채집, 벌목, 낚시, 채권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검은 사막. 검은 사막의 특징은 이런 컨텐츠가 따로 놀지가 않고 이것들이 이제 공원도로 묶여 있거나 혹은 이제 지식을 얻어야만 할 수 있다든가 이게 검은 사막의 다양한 컨텐츠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린 만큼 더욱더 반가운 대작 MMORPG 검은 사막. 검은 사막을 좀 접해보면은 이 매력이 푹 빠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12월 17일 온라인 게임계 또 하나의 파란이 일어날지 기대해봅니다. 온라인 대작 게임들의 등장과 함께 MMORPG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국민 MMORPG 아이온이 유저들을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2014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아이온의 새로운 이야기 운명의 바람입니다. 지난 11월 11일 6주년을 맞이한 아이온이 새 단장을 예고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국민 MMO 타이틀에 걸맞는 대변화를 시도하려 합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온 아이온.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탄탄히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가운데 개발진들이 자신 있게 공개한 아이온 운명의 바람.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와 콘텐츠들이 담겨 있을지 직접 아이온 개발팀을 찾아가 확인해 볼까요? 국내외를 아우르는 인기 게임 리니지, 리니지2,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이 총집합한 이곳에서 국민 게임 아이온이 탄생했는데요. 저희는 크게 이제 그래픽팀, 기획팀, 프로그램팀 이렇게 세 개의 큰 팀들이 있고 이 세 팀들이 세 개의 심장이 움직이는 거죠. 모든 업무가 철저하게 분담되어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아이온의 가상세계를 빚어내는 그래픽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수중도시 콘셉트의 신규 지역 시그니아와 엔샤르가 추가되었는데 특히 해파리, 오크통과 같은 이동수단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는 바닷속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위해 그래픽팀이 4개월이나 공들인 이 녀석. 동영상에서 보시면 일단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둡지만 어두우면서 강한 그 느낌을 표현을 했거든요. 게임을 해보시면 인던에서 얘를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오는 임팩트감은 되게 상당할 거라고. 모든 난이도를 거친 후 신규 인던 마나카르나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최종 보스 몬스터 브리트라. 유저들이 펼칠 최종 결전이 기대되네요. MMORPG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팀. 현대는 지금 전투 파트 안에서는 지금 그걸 하자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투 파트는 직업 간의 밸런스 조율을 담당하다 보니 매일매일이 회의의 연속인데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싸움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뭐 유리한 상황에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게 또 목적이니까요. 유저들의 게임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분석에 돌입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수치 잡고 있습니다. 능력치에 따라 다르지만 0.1 때문에 차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어느 직업 하나 소외받지 않도록 밸런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균형을 맞추었는데요. 유저들이 색다른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온의 마지막 심장부, 업데이트 시기가 찾아오면 유달리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서버 프로그래밍 팀인데요. 업데이트를 하는 시기에는 혹시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늦게까지 대기를 해요. 아이온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서버 프로그래밍 팀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하지만 서버 안정성만큼은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아왔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금방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고 실력자분들이 많으셔서 금방 원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도 대기하고 있는 서버 프로그래밍 팀 덕분에 오늘도 아이온은 든든합니다.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게임 난이도는 낮추고 시공의 균열을 부활시켜 PVP의 재미를 더한 아이온. 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보다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는데요. 타이틀곡 및 여러 곡을 같이 함께 작업을 하셨던 양방원 씨와 이번에도 같이 손을 잡고 전체 메인 타이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음악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온의 배경음악.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 다양한 파트의 개발진들이 밤낮으로 고생한 끝에 운명의 바람이 드디어 유저들에게 공개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유저들의 목소리입니다. 까지 되게 어려웠던 난이도를 좀 많이 축소시키고 필드도 줄이고 고객 간의 만남과 좀 재미있는 인터랙션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즐겁게 즐겨주시고 또 모험하는 재미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대규모 업데이트로 힘차게 도약한 아이온. 앞으로 이어질 아이온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응원할게요. 시니컬한 표정에서 나오는 미친 연기력. 등장만 했다면 빵빵 터지는 요즘 대세. 똘끼 충만, 무한 매력 발산하는 이 사람, 유병재.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체는 잘 나가는 코믹 작가라는 사실. 각종 프로그램에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며 방송물 좀 맛본 유병재. 그가 또 한 번 출연 욕심을 냈는데요. 네, 유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나비노기 영웅전의 홍보 모델로서 망각의 낙원을 알리고자 유병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게임 리뷰 한번 진행해볼게요. 나비노기 영웅전이 공개한 세 번째 업데이트 망각의 낙원은 시즌1의 엔딩 이후 3년 만에 이어지는 스토리로 키올이 된 카단과 모리안이 된 티디의 새로운 여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병재는 나비노기 영웅전 시즌1을 직접 플레이하며 본인만의 담담한 어투로 지난 에피소드의 핵심을 콕콕 짚어주었는데, 이는 지난 시즌과 이어지는 망각의 낙원 스토리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나리오를 집중 요약해 유저들을 회상하게 만들었다는 점. 유병재와 함께하는 신규 챕터 망각의 낙원은 앞으로 3개월마다 하나씩 총 4개의 에피소드가 진행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캐릭터 리뉴얼을 통해 외형을 조금씩 바꾸고 스토리 중심의 게임으로 변화를 예고한 나비노기 영웅전. 앞으로 공개될 새로운 에피소드가 유쾌한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단 하나의 게임 뉴스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G 리포트를 확인하셨는데요. LOL도 이제는 새롭게 변신했죠. LOL 챔피언스 코리아로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야구나 뭐 농구처럼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시범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상당한 뭐 어떤 변화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볼 수 있는 뭐 사전 어떤 리그인데요. 내년에 뭐 특히 한 팀만 나오는 거죠. 한 개 팀에 단일 팀만 나오게 되고, 더군다나 뭐 리그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변화가 어떤 LOL 리그에 재미를 줄지 지켜볼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MMORPG계 대작들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뭐 VCR에서 보셨듯이 뭐 아이온, 그리고 마영전 같이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네. 우리 김대일 사단의 또 그 검은 사막이 이제 곧
그 정치 서비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MMORPG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물론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또 겨울방학이 사실은 게임계의 최고 성수기 아닙니까?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서 MMORPG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온라인 MMORPG에 그 굉장히 그 기대작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게임들이 저희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국산 게임의 자존심이죠. 크로스파이어 관련 소식인데요. 글로벌 리그인 크로스파이어 스타즈 2014가 오늘 그 화려한 개막식을 알렸습니다. 현재 그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현 씨 나와주세요. 뜨거운 열기 속 크로스파이어 스타즈 2014 글로벌 리그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네, 전 세계 동시 접속 600만의 신화를 기록한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오늘부터 3일간 총 14개 팀이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영예를 두고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대체 어떤 대회길래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모였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스마일게이트의 여병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국내보다 중국 쪽에서 더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특별히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리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방송 콘텐츠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방송 리그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경기를 진행했을 때 일부 경기만 방송에 내보내고 대부분은 토너먼트 존에서 경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이 경기를 해보지도 못하고 방송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전 경기를 방송을 내보내려다 보니 방송 콘텐츠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됐고 그곳이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 콘텐츠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이곳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각 국가에서 선발된 대표팀과 시드권을 받은 팀에서 14개 팀이 대회를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A, B, C, D조에서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각 조에서 2팀씩 선발되게 됩니다. 그 선발된 팀은 8강전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8강전을 통해서 최강의 팀을 겨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크로스파이어가 FPS 장르의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e스포츠의 판도를 밀어봤을 때 과연 어떤 강점으로 크로스파이어가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지. 우선 게임의 시작 자체를 보면 대부분의 게임들 FPS 게임을 통해서 다른 게임 장르들이 발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FPS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즐기는 유저층이 굉장히 많고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FPS를 갖고 리그를 진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저층이 충분히 더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크로스파이어를 사랑하는 많은 유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한국에서는 크로스파이어가 해외만큼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걷고 있고 e스포츠로서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한국 유저분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좀 더 즐겨주시고 e스포츠를 사랑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같이 해외 선수들과 어울려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유명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로스파이어가 이번 글로벌 리그를 통해 세계적인 e스포츠로 거듭나는 한편 국내 유저들에게도 더 좋은 반응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파이어 스타즈 2014 글로벌 리그 그 생생한 현장에서 오정현이었습니다. 네, 크로스파이어 스타즈 2014 각 지역 예선을 거쳐 그 대망의 그랜드 파이널이 한국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 크로스파이어 스타즈 2014 전 세계 80개국 4억 명의 유저가 참여하는 글로벌 e스포츠 리그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시작 자체가 2013년 6월에 이제 시작이 돼서 벌써 3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중국 청주에서 했을 때 사실 크로스파이어가 600만이라는 그 동시접수가 찍은 건 사실 중국 덕분인데요. 예. 사실 중국 청주에서 했을 때는 현장에 2만 명이 참가하고 그 방송을 300만 명이 지켜봤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롤드컵뿐만 아니라 롤드컵만 글로벌 e스포츠 리그가 아니라 사실 크로스파이어로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이제 글로벌 e스포츠 리그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좀 아까 제가 갔다 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방송 콘텐츠용으로 좀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크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개념의 대회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두 가지를 짚고 싶어요. 아무래도 철저한 현지화, 두 번째가 되면 겸손함이라고 할까요? 철저한 현지화란
크로스파이어가 국내에서보다는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중국에 맞게 철저하게 그 현장에 가서 현지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중국에 현지화 팀이 가가지고 거의 중국 게임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의 크로스파이어와 중국의 크로스파이어는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겸손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뭐 게임을 만들다 보면 화려하고 되게 많은 장치들이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 크로스파이어는 FPS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 좀 낮추면서 많은 PC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남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12월 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크로스파이어 스타즈 2014 그랜드 파이널 성공적인 글로벌 파이널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파헤치기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G포커스를 끝으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G테스트와 함께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G포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파헤치기 현재까지 3편에 걸쳐 인물, 심화, 실전까지 꼼꼼하게 알아봤는데 이번 주는 실전편 그 두 번째 맵인 블랙하트 항만을 집중 공략해보기로 했다. 김정민, 정노철, 김성애 세 남자와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 지금 바로 들어와. 아무도 안 봤어요? 이 맵은 블랙아트 항만. 네.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이 선장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돈을 원하는 만큼 받으면 포를 상대방 진영에 쏘는 거죠. 한 포 사격을 해주고. 네. 포격을 위해서는 금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금화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맵의 일정 타임이 되면 상자가 2개 생겨요. 그래서 그 상자를 깨면 금화가 5개씩 떨어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정글 캠프를 잡으면 그 정글 캠프에서 몹들이 금화를 떨어뜨립니다. 이 금화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불해야겠죠. 입금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그렇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가 뭐냐면 적들이 가진 금화를 죽여서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또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까요? 네. 이번엔 좋은 게임 갑시다. 라인이면? 이론은 빠삭한데 오늘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블랙하트 항만에서의 맵 공략과 실전 플레이 게임 스타트!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저도 테란 유닛을 할게요. 마린으로요? 네, 마린으로 해서 타이커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 사람이에요. 다 잡아버릴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진지하게 할게요. 좋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판다리아의 안개에 등장했었던 첸 스톰 스타우트라는 팬더 영웅을 선택을 했습니다. 술 탱킹 보여드릴게요. 네, 두 분이서 스타크래프트 와우 하셨으니까 저는 디아블로의 악마 사냥꾼 발라로 한번 캐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라로 발라주세요. 네. 발라주세요 그냥. 기대할게요. 근데 저희 조합은 진짜 너무 좋아요. 탱커, 완벽한 탱커인 이제 우서, 힐러형 탱커 우서도 있고 첸도 있고 메인 탱 첸, 서포터형 테서다르도 있고 원딜도 둘이나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중간 상자 싸움. 상자 싸움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술 탱킹 하고 있어요. 술 탱킹. 첫 입금할 수 있는 게 이제 10원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포를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 이제 중앙 지역에 있는 2개의 보물 상자를 열어야 됩니다. 정확히 구매라기보다 이제 포격 요청을. 네, 포격 요청. 일단 상대가 그 말을 5개나 언제 또 넣었어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잘 입금시킬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블랙카트 선장 앞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입금하러 오는 적들을 죽이고 그 말을 뺏어서 이제 입금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게 어찌됐건 이게 금화를 넣어야 발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 블랙하트 선장 근처에서 싸움이 많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지금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양 팀이 모두 맵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저기 포격 한 번을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포격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저게 신호가 딱 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발사를 하죠. 아군 요새 쪽으로. 뭐 라인이면 라인, 돈이면 돈. 모든 게 다 딸리고 있어요. 예, 모든 면에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 네. 그러죠? 우리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요? 공격엔 이르다! 금화 상자를 상대에게 빼앗기긴 했지만 상자에 집착하지 않아도 금화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네, 테사다르님이 금화를 찍으셨으니까 같이 가서 호응하죠. 자, 캐리건부터 기린 캐리건 잡았습니다. 이게 왼쪽. 나이스! 노다지다, 노다지. 나이스! 노바. 노바까지 잡았어요.
저희 타이밍 우선님이 돈을 넣으면 10개가 차기 때문에 그 말을 지불해 주시면 네. 포격 될 것 자, 같아요. 저 돈 있거든요. 자, 돈 넣어요. 드디어 우리도 포를 쐈습니다. 자, 포격 여기 보면 어디에 떨어지겠다는 거 같으죠? 해골 맞고. 이렇게 해서 뻥. 자, 우리 가진 돈 다 합치면 5, 5, 6 합쳐서 16원. 두 번째 포격까지 바로 성공시킬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금화 포격이 발사를 할 때마다 요구치가 올라가요, 두 개씩. 그래서 네, 이원치. 아까 처음에 10개였고 그 다음은 12개. 그리고 이제 12시 나왔으니까 12시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골렘까지 먹어버려. 골렘고. 네, 이게 최종 보스. 그렇죠. 이 얘가 제일 이 맵에서 강력한 중립 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맵에서 이 골렘 무기하다가 이거 스틸 당하고 죽을 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바론 스틸과 같은. 이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또 뭐가 있냐면 금화에서 싸움이 안 돼서 도저히 금화는 못 맞겠다 싶으면 그냥 금화 내주고 올라와서 골렘 먹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적 선택이군요. 상자가 또 생성이 됐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이 상자가 나올 때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두 군데 중에 하나 정도 선택을 해서. 그렇죠. 자, 일단 아랫상자는 다 먹었고요. 윗상자 적들이 다 먹었네요, 이미. 안 돼! 중요한 한타입니다. 중요한 한타예요. 캐리건부터. 자, 그렇지. 내가 라일락. 물려서. 그렇다. 와! 노다치다. 대박이었다, 진짜. 이거 대박이었다. 자, 빛날 잡아줍니다. 깔끔하게 잡아줘야 돼요. 저 핵폭탄 써도 됐나요? 핵폭탄. 리콜요. 런치. 아무도 안 맞았어요. 자. 뻘궁이죠, 뻘궁. 저 미니맵 보세요. 지금 동전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빨리 먹고 인원 또 있고요. 입금시킵시다. 2개 넣으시면 포격 또 하죠. 좋습니다. 이제 포격 장면 한번 보도록 하죠. 빠세. 들어갑시다. 이대로 게임 끝냅시다. 렛츠고. 와우, 좋아요. 보호막 땡큐. 끝났어. 지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디어 이겼다. 자, 진정 좀 하고 블랙카트 항만 촘촘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맵들과 다르게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원 공포라든지 용기사라든지 어떤 이제 그 중립 오브젝트를 이용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가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센터를 한번 먹고 우위를 점했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적 타워로 돌격할 게 아니라 적을 봉쇄해 두고서 용병 캠프만 점령하고 계속 골드를 입금시키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맵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략을 약간 다르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당했던 조합이 하나 있어요. 자가라 아즈모단. 다 무시하고 그냥 탑라인을 계속 뚫습니다. 포격으로 깨는 요새 수보다 그 친구들이 깨는 요새 수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빨라버려요. 그래서 게임에 진 기억이 있는 만큼 이건 조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 맵의 특징은 포격이고 그 포격을 위해서 금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맵의 일정 시간대마다 나오는 그 상자를 노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반에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 경험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자 싸움을 통해서 포격을 발사하게 되면 요새가 깨집니다. 요새가 깨지면 거기서 또 얻는 경험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해요. 금화 쪽으로 올인을 하든지 경험치를 모으든지 아니면 정글 캠프를 잡던지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들. 금화에서의 도저히 싸움이 안 되겠으면 차라리 포기를 하고 12시에 골렘을 잡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보물 상자가 나올 때만 적극적으로 싸워주면 된다. 네.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맵 전략과 신선한 운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그렇다면 게임 전문가인 이들이 말하는 e스포츠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희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건 또 e스포츠로서의 전망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대단히 밝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AOS 장르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히어로즈 정도의 이제 좋은 접근성과 대중성이라면 충분히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풀이 늘어나면 그만큼 e스포츠로서의 성공 가능성도 같이 커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어떤 뭐 1등 게임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독자적인 팬층을 가진 아주 건강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영웅들, 뭐 그리고 이제 게임 내적 재미 등등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저는 아주 이 게임이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잠들어 있던 불바들이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일어납시다. 자, 이제
근데 뭔가 그 블리자드 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의 주요 타겟층이 또 10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10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 게임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냐면 이 10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스토리,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이 엄청난 세계관들 이것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설들을 보면서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어서 그 2016년에 워크래프트 영화가 하나 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대들에게 어필만 좀 해준다면 10대들이 역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10대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소냐 있지 않습니까? 히어로즈. 소냐가 돌잖아요. 이게 이거 가렌 백이야. 1, 2단이 이제 쌍검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걸 보고 이건 베네큰 베꼈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더기. 발라보잖아요. 네, 발라. 발라본 베인이네. 베인이랑 엣시 부른다. 들어갔네. 네, 그렇죠. 막 이러고 거기다가 누더기가 끌면 이제 블리츠 크랭크 베꼈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데 그 야만 용녀 소냐가 뱅글뱅글 도는 것은 가렌이 돌기 이미 15년 전부터 디아블로 2부터 돌고 있었죠. 정말 오랫동안 돌고 정말 있었는데. 오랫동안 15년 전부터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20, 30대층에서 붐업이 일어나면은 10대층으로도 이 어떤 선진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블리자드의 어떤 게임들의 역사들을 이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접해보지 못한 디아블로, 와우,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전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히어로즈가 지금 맡고 있는 책임이 아주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4주간 게임 플러스와 함께했던 G4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새로운 e스포츠 변화를 꿈꿔봅시다. 게임계의 다양한 이슈를 한눈에 게임 플러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님도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렇고 집에서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네. 영하 9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근데 요즘 뭐 추위가 빨리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게임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봐서 알겠지만 아무래도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훨씬 더 아무래도 게임의 성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참 외부 활동을 잘 안 해서 그렇죠. 근데 게임도 건강해야 즐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나 아니면 야외 운동을 좀 겨울에 즐기시고요. 더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독보적인 1위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가 프리시즌 이후에 조금 이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뭐 롤드컵 때 10월달, 9월, 10월달에 워낙 수치가 높아졌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또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피파 온라인 3나 뭐 서든어택같이 경쟁 게임들이 사실은 또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대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프리시즌 들어가다 보면 또 랭크 게임을 좀 기피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리저리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또 이제 롤챔스 또 이제 코리아가 시작이 됐잖아요. 프리시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주목할 만한 점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요. 무려 76.4%의 성장이 일어났는데 드레노의 전쟁문주. 새로운 5번째 학교 때 드레노의 전쟁문주 덕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온라인 MMORPG의 그 인기가 얼마큼 또 겨울바에 지속이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네, 한 달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임계인데요. 11월이 되면 누구나 기억하는 게임계의 대축제 G스타죠. G스타에서 G테스터 4인방이 두 게임을 평가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떤 평가를 이어갈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G스타 2014에 등장한 수많은 게임 중 G테스트의 표적이 된 게임은 바로 리니지 이터널 파이널 판타지 14. 오랜 개발 기간을 거치며 걱정도 기대도 한 몸에 받았던 리니지 이터널. 콘솔에서 온라인으로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친 파이널 판타지 14. 과연 이 두 게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랜만에 불러보는 오늘의 슬픈 전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영상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과 조금 이렇게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조금 들어서 맞아요. 만들어 보니까 재미없어서 사실 없어서 다시 만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지나간 시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아무래도 이현수 PM님이 또 고정이라 좀 많이 친하시니까 좀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요. 진짜 옛날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요?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은 이제 엑셀게임즈 대표로 계시는 송재경 대표가 부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요? 그때 이름은 리니지 포레버.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갈아엎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아엎고 많이 또 엎고 밭이야, 엎다가 이제 더 이상 엎을 게 없으니까 이름을 엎은 거야. 오. 리니지 이터널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됐는데 옛날에 그 저질러 놓은 게 있잖아요. 영상으로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그만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들어가서 플레이해보면서 의외로 의외로 굉장히 근사하게 구현을 했구나. 한국 MMORPG의 최고의 네임밸류를 가진 IP 린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세계 그 RPG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파이널 판타지 얘기하려는 것이죠 지금. 울티마 아니에요? 울티마. 오늘도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예, 사실 파이널 판타지 14는 맨 처음에 게임이 나왔을 때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대망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망? 대망.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온라인 게임에 하나도 맞지 않았고 PC라는 플랫폼의 UI가 제대로 정돈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조작도 엉망이었어요. 사실 그거는 일본 게임사들이 이제 온라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웹진에서 1점 받고 2.5점 받고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온라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뉴얼을 선택을 한 거죠. 리뉴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이번엔 잘 만든 거예요. 실제로 다른 해외, 북미나 유럽 이런 데서도 이번엔 잘 만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지금의 이번 지스타에 공개되었던 파이널 판타지 14라는 거죠. 사실 한 번 안 됐다가 재도전에서 성공했다는 게 이게 그냥 한 번의 성공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깨진 도자기는 다시 붙여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게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봐요. 대한민국 1세대 MMORPG 리니지 1987년에 탄생한 콘솔계의 대부 파이널 판타지. 두 게임의 공통점은 게임기를 뒤흔든 대작들이라는 사실. 이러한 대작들의 신버전이 오랜 개발 끝에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인데 높은 완성도는 둘째치고 기존 시리즈의 향수를 얼마나 잘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게임 분위기가 기존 어떤 리니지 시리즈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일단 세계관은 동일해요. 동일. 일단 말하는 섬에서 시작해서 말하는 섬, 리니지의 그 말하는 섬이요? 그렇죠. 일단 월드가 다 똑같고 아덴 왕국이 있고 이런 건 설정은 다 똑같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리니지 1 그 시절에서 200년 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리니지 1에서 200년 전이 리니지 2. 이 리니지 2에서 400년이 또 흘러가면은 400년이 리니지 이터널. 야. 리니지 2, 리니지 1, 리니지 이터널에서 그렇죠. 있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다 보고 넘어갈까요? 한번 보죠. 네. 뭐 기존의 리니지 세계관이 그대로. 야, 실시간 영상이죠, 지금. 이야, 이게 뭐 스케일이 압도적인 스케일인데 이거.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이제 리니지 그러면 PVP가 상당히 더 중요시되는 그럼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스킬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PVP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좀 고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NC 정도의 밸런싱 능력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캐릭터 숫자가 아직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클래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비교가 되고 있는 이제 디아블로 3의 경우에는 PVP 컨텐츠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망했다고들 그렇죠. 얘기하죠. 망했죠. 그냥. 만약에 리니지 이터널에서 괜찮은 PVP 컨텐츠를 내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밸런싱을 보여줄 수 있다면 확실히 디아블로 3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기존 리니지 시리즈하고는 다르게 좀 스토리라든가 이 전달이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중간중간 이제 훨씬 비슷하게 연출들도 그렇죠.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기존 리니지 팬들이라면은 난 이런 거 싫고 그냥 어디 터잡고서 계속 사냥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무한 사냥. 근데 이게 과연 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렇죠. 파이널 판타지 하면 콘솔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과연 온라인의 느낌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냥 MMORPG 하는 느낌 아닌가요? 말 그대로? 그냥 WASD로 이거 지금 움직이고. 아무래도 조금 비주얼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약간 독특해요.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나왔던 그런 무작정 예쁘기만 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보호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귀엽거나의 느낌이 아니고 그쵸. 약간 회화적인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딱
봤을 때 파이널 판타지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콘솔 게임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콘솔 게임에서 봤던 비주얼의 그 느낌을 온라인도 잘 살렸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들어요. 아마 엔진이 똑같아서 그럴 거야. 야, 근데 이거 밤하늘 보면 예술이다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파이널 판타지 하면 약간 동화적인 느낌? 애니메이션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콘솔이 온라인화가 되어서 MMORPG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콘솔에 집착하던 과거 판판은 어때로? 예상보다 매끄러운 온라인화에 놀라고 전작의 특징을 잘 살려놓아 한 번 더 놀랐다. 4인방의 평가를 들어보자. 가장 크게 실망을 했던 부분이 제 뇌 속에 있는 파이널 판타지는 턴제 전투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 파이널 판타지 온라인을 좀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턴 베이스 전투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이 턴 베이스 전투가 주는 파이널 판타지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그냥 어디서 본 듯한 굉장히 아집을 버렸잖아요. 그건 전 되게 칭찬해 줄 만한데. 아지를 버렸다. 사실 그 전통을 잃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아니면 이제 시류에 맞추어 간다. 좋게 포장할 수도 있는 건데 결과물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 평가가 이제 갈라질 거예요. 시스템만 보면 전혀 파이널 판타지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참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 야 이거 파이널 판타지 맞다라는 느낌이 곳곳에서 묻어나거든요. 초코보가 나온다든가. 뭐 초코보가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어디 액션 뭐 이펙트, 스킬 이펙트라든가 이런 화려한 이펙트, 괜히 쓰잘데기 없이 화려한 이펙트 또 포함해가지고서 그래 파이널 판타지 하면 역시 이런 거지 싶은 것들이 되게 곳곳에 묻어나 있어요. 뭔가 연출도 어디서 콘솔에서 본 듯한 연출이 곳곳에서 나오고 캐릭터들도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쓰잘데기 없이 좋게 말하면 되게 폼 잡으면서 그 온갖 이제 액션도 하고 연출도 하고 파이널 판타지스러워요. 하다 보면.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향수를 곳곳에서 느껴볼 수 있었던 파판 14. 그렇다면 리니지 이터널의 경우엔 어떨지? 근데 리니지 이터널이잖아요. 리니지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시나리오, 스토리 이런 게 좀 잘 녹아져 있던가 이번 체험 버전에서? 사실 뭐 아덴이라든가 익숙했던 용어들은 많이 뭐 들어가 말하는 있던데 섬. 말하는 섬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재들을 다시 한번 끌어내와서 활용을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반가웠던 건 쿼터뷰로 돌아왔다는 거. 물론 게임이 발전했으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은 올라갔죠. 근데 쿼터뷰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에서 뭔가 시점에 연연하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옛날에 그 편안한 플레이감을 다시 되찾아가는 게 아닌가, 다시 원류로 복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그냥 쿼터뷰만 있다라 그러면은 뭐 그냥 디아3랑 똑같네 이런 이제 평화를 쉽게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분명히 이제 발전상은 보여주고 있는 게 스마트 뷰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핵앤슬래시 게임의 정통적인 쿼터뷰에다가 여러 가지 연출적으로 다른 카메라들을 이제 사용을 해갖고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여태까지 리니지 시리즈들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가 중요했던 게임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냥 배경 설정만 있을 뿐이고 그렇죠. 뭔가 좀 되게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지. 리니지 이터널 어떤가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시네마틱이 들어가고 뭐 그런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퀘스트 라인을 따라가는 게임 자체의 흐름 자체의 무슨 내러티브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되려 이게 암만 요새 트렌드라고 그래도 저는 그냥 숲에 던져놓고 두 마리 읽어가지고 그냥 너 뭐 해? 그러고 나서 저는 약간 방치되는 그 플레이 감각을 좀 기대를 했는데 뭔가 타이트하게 짜여진 거기 가서 누구 잡고 뭐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뒤틀린 어민을 잡아라 뭐 이런 거? 저는 좀 방치해서 유저의 자유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던 너무 트렌드 따라가면 다 똑같은 게임이거든요. 유저들이 물론 동선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치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수상한 석상 수상한 석상 저는 안 수상한데 나는 저걸 만들고 싶지 않아. 수상하잖아. 그때 수상하다고 견출치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상한데 이거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닐까? 이거 만졌다 죽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 눌러줄게. 누르지 않으면 진행할 수 어떻게 됐어요? 누르니까 이제 구출되고. 구출이 돼요. 안에 이제 매달려 있는. 시에나 공주인가 이 양반이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가다가 거미한테 물려 죽고 이러던 그 뭔가 황당한 경험 그런 게 좀 이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이 학습의 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됐다는 부분이 편한 느낌도 있는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좀 느껴져요. 다양한 연출로 게임의 퀄리티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게임의 사냥 콘텐츠는 뭔가 특별하다고. 파이널 판타지 14의 페이트 지역, 리니지 이터널의 다이내믹 던전. 직접 게임을 통해 알아보자. 지금 미니맵을 눌러보니까 지금 저렇게 파란색으로 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저기 페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스턴트 던전이라고 해야 될까? 수시로 뜨는. 필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필드 전투. 그렇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네. 우와, 페이트 존에 왔어요, 저는. 왔어. 와, 여기 뭐야? 장난 아니야. 대박. 쩔어. 자, 페이트에 들어왔어요, 저도. 역시, 전 지금 궁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무빙샷이 돼. 무빙샷이 되는데다가 그래픽 바 아주 빵빵 터지는 게 아주. 예. 저는 법사예요. 네. 지금 주변에 가다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불태우고, 얼리고 이러면서. 아니, 빨리 일로 와봐. 여기 지금 애들 장난 아니야. 저희들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페이트. 그 존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몬스터 레벨이 차이가 나면 그 몬스터 레벨이랑 비슷하게 또 돼서 플레이하기가 훨씬 사실 이런 전투존 갔을 때 레벨 제한 있으면 진짜 짜증나잖아. 그치, 근데 자기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그렇죠. 좋아. 근데 여기 아프다. 역시 센 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아파. 얘 묻어가야 되겠어. 죽었어요, 저. 플레이 좀. 역시 콘솔밖에 못하셔. 우리 국장님이. 그러니까 나 조이패드를 달라고. 나 조이패드 조작할 자신 있고 왜 조이패드가 없냐고 지금. 나처럼. 나처럼 무빙샷을 하란 말이야. 무빙샷을. 무빙샷을. 야.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격 속도가 조금 낮기는 한데 몬스터 근처에 있으면요. 네. 자동으로 공격이 되네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좀 조작을 잘 못해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나 죽었어. 뛰어오세요. 가까워요. 나 죽었어. 내가 법사를 하겠어. 와, 이게 한 사람을 한 놈을 빼면 네. 얘네들이 떼전이야. 그러니까 법사가 이래서 좋죠. 광역딜. 블리자드 눈보라를 내가 시전을 해주겠어. 눈보라 시전. 이펙트가 확실히 좀 약간 남다르다. 이겼어. 끝났다. 자, 이 성체에서 시작하게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해요. 이제 디아블로랑 비슷하지 않느냐. 디아블로 3. 근데 일단 첫인상으로는 이 물량면에서는 리니지 이터널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요. 압도적이죠. 자, 근데 이 던전 시스템이 지금은 좀 패턴화돼 있긴 하지만 던전이 계속해서 들어갈 때마다 바뀌는 그런 다이내믹 던전. 그렇죠. 계속 던전 바뀌는 거. 네. 드디어 사실 제가 듣기로는 NC소프트의 일단 평생 수건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나도 다이내믹 던전이 구현된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거. 근데 디아블로 3가 사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뭐 랜덤 던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몇 가지 패턴에서 그냥 짱이 피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맨날 고개 오고야 사실 다녀보고. 근데 자신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경쟁작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경쟁선상에 있는 타이틀인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디아블로보다는 완성도 면에서는 좀 더 높지 발전돼 않을까. 있다. 발전된 던전 시스템이다. 아무래도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발전해야죠. 가능성이 몇 년 있죠. 후에 나온 건데 이게 디아블로 나온 다음에 가만히 계셔봐. 주변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폭탄이라든가. 이용을 해보세요. 예. 이게 저희가 또 디아블로 3 하면은 최고의 장점으로 꼽는 게 이제 좋은 물리 효과를 이용한 이제 타격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타격감은 어떻게 보세요? 액션하고 리액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수준이다. 예,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렉돌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죽었을 때, 이제 피격당했을 때 이제 쓰러지는 그런 그 리액션들도 상당히 이제 리얼한 걸로 봐서 그 액션과 모션을 통한 타격감 향상에는 이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나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판 14의 페이트. 매번 내부 구조가 바뀌는 리니지 이터널의 다이내믹 던전. 잠깐!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과연 그것은? 일단 뭐 액터즈가 서비스하면서 뭐 한글화를 잘 해서 공개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G스타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임쇼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죠. 한글을
만나볼 수 있는 거는 네. 모니터 옆에 설명만 한글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한글화. 이게 바로 신개념 매뉴얼 한글화, 조작기 한글화라고. 접근성이 완전 좋아요. 뒤에서 스탭들이 귀에다가 대고 네. 고객님 WASD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32명이 무려 32명이 네. 실시간으로 시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라고 구름이가 뒤에서 얘기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 신개념이라는 이야기가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어떤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인게임이 아니라 그 게임 바깥으로까지 확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진짜 기대되는 게 이게 정식 서비스가 되면 집으로 도우미가 한 명씩 파견이 되는 겁니까? 대단하다. 신기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4도 조만간 한글화가 되지 않을까. 아니야. 한글을 안 하고 영문 버전 낸 건 이건 용납이 안 돼. 이거 솔직히 이거는 한국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국내 팬들한테 첫 선을 보였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를 영문판으로 공개한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 우리 편 맞아? 영문판으로 낸 줄은 몰라. 모르고 들어간 거야. 아이고. 한글판일 줄 알고 한 거야. 아니 그 당연한 상식이 아니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슬슬 또 파판 팀의 공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사실 리니지 하면 뭐겠어요? 뭡니까? 공성전 아니야, 공성전. 공성전, 그렇죠. 있어요? 공성전이요? 공성전이요? 네. 근데 일단은 공성전이 벌써 구현되지는 않았겠죠. 항상 이제 엔드 컨텐츠이기 때문에 공성전은 RPG에 있어서 지금 어떤 정도 대규모 전투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10명 이상의 그런 이제 대규모의 그 레이드 전투까지 이제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핵앤슬래시 노타기팅 전투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서로 이제 교신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구현한 걸로도 상당히 이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공성전이 정말 모두가 즐기는 컨텐츠는 아니에요. 실제로 리니지에서 소수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선택된 컨텐츠인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리니지 이터널 성패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좌우로 넘어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게 결정은 될 것 같긴 한데 만들고 있겠죠?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니지 있고 공성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G스타 2014 현장에서 만나본 기대작 리니지 이터널 파이널 판타지 14 렐름 리본 전작의 명성 그대로 침체된 온라인 시장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 두 게임 정식 서비스로 찾아올 그날까지 이들의 행보를 기대해보자. 네, 온게임의 G테스터 리니지 이터널과 파이널 판타지 14 함께 하셨습니다. 완성도 부분에서 더욱더 탄탄해져서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G테스터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G테스터를 통해서 리니지 이터널과 파이널 판타지 14를 미리 만나봤는데요. 기대작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리니지, 파판 엄청난 대작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져서 선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에도 아까도 봤듯이 뭐 다 완성된 모습 아니에요. 근데 다음 버전에는 더 많은 완성된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2015년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들이 요즘 좀 위축돼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인데 내년에 이렇게 온라인 게임들이 보여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벌써 12월입니다. 2015년에는 어떤 게임들이 저희를 즐겁게 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게임 플러스는 아쉽게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